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선수촌에서 슬픈 표정의 선수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북한 선수촌에서 청소부로 근무했던 한 여성에게서 도착한 사연인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파리 올림픽을 겪고 저는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디에도 말하기가 어려워 익명의 힘을 빌려 몰래 사연을 보내봅니다. 혼자 간직하고 있기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거든요. 누구라도 알게 되어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 내 사연을 보내봅니다. 물론 이 사연을 쓴 게 저라고 특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늙은 나이에 용기를 내서 컴퓨터 앞에 앉아보았어요. 저는 일평생 파리의 거리를 청소하며 살아왔습니다. 55년 동안 이 도시를 떠난 적 없는 저에게 파리의 골목골목은 제 몸의 일부나 다름없었죠. 그런 제가 올림픽 선수촌 청소를 맡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게 북한 선수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몽마르트 언덕의 좁은 골목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장 차림의 남성 둘이 다가와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순순히 보여드렸죠. 그들은 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올림픽 조직위원회 소속이라며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더러 올림픽 선수촌의 특별구역 청소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죠. 무슨 선수촌 청소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안하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게다가 평생 파리 뒷골목만 청소하던 제가 무슨 올림픽 선수촌을 청소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 말고도 몇 명 후보자가 더 있는데 면접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안 하겠다고 거절하려고 했죠. 뭔가 꺼림칙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제안한 액수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고작 올림픽 전후 청소만 하면 되는 일인데 무려 제 1년치 벌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안했거든요. 저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연락처를 건넸고 며칠 뒤 저는 올림픽 조직위원회 건물로 호출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면접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제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학창시절 성적과 가족관계와 심지어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까지 모조리 물어보더군요. 가장 이상했던 건 제 여행 경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파리를 떠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에 나가본 적은 있는지를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일평생 프랑스는 고사하고 파리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평생 파리에서만 살았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극비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맡게 될 구역은 다름 아닌 북한 선수단의 숙소였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제게 매우 생소했어요. 저는 TV에 나오는 기계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나 핵을 쏜다고 협박하는 모습이 얼핏 생각났어요. 북한 선수단 숙소의 청소부로 선정된 후 저는 엄격한 보안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건물의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철저했습니다. 먼저 보안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제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제게 모든 페이지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니 대부분의 내용이 비밀 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조항은 제가 본 것이나 들은 것, 심지어 냄새 맡은 것까지 그 어떤 것도 외부의 누설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나서 보안 책임자는 제게 작은 책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 선수단 숙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수들과 눈을 마주치지 말고 어떤 대화도 나누지 말 것, 심지어 제 청소 도구까지 매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북한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청소부에게까지 이렇게 과한 요구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교육을 받고 난 후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감시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책임자는 빔 프로젝터를 통해 숙소 내부 도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점으로 표시된 수십 개의 지점을 가리키며 이 모든 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된다는 사실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거든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죠. 마지막으로 책임자는
제게 특수 제작된 작업복을 건넸습니다. 저는 청소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옷에는 어떠한 주머니도 없었고 옷 위에 아무것도 걸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발까지도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어떤 물건도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청소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굳이 파리 뒷골목을 청소하던 제게 이 일을 맡긴 것도 북한 선수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발설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북한 측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선수촌 청소부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애초에 청소부를 공개 모집하기도 했고 지원한 젊은 친구들은 선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선수촌 청소에 지원했죠. 북한 선수촌만 예외였던 거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저는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선수들이 오기 전 청소를 하러 선수촌 숙소로 가게 되었죠. 선수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철저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 청소 도구까지 하나하나 뒤졌고 휴대폰은 제출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죠. 숙소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삭막했습니다. 벽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고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필수적인 가구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죠. 그 순간 저는 이곳에 머물 선수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닥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이 저를 옥죄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의 숙소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개인 물품들,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라디오 몇 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죠. 선수들에게 절대 외부 소식을 알리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서도 선수들 간 대화를 할 수 없도록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게 앉도록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감옥도 여기보단 낫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식당 운영을 시작하면서 본 모습도 충격적이었죠. 운동하는 선수들이라면 골고루 잘 먹어야 할 텐데 여긴 달랐어요. 식단표에는 몇 가지 음식만이 적혀 있었고 그마저도 얼만큼 가져가야 하는지 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배급소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북한 선수들이 입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초반 입소하고 며칠 동안은 저는 청소를 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 제가 보안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선수들도 그런 과정을 겪는 거 아닐까 추측할 뿐이었죠. 인터넷을 통해 파리에 선수단이 도착했다는 뉴스를 받고 역시나 삼엄한 경비 속에 선수단들은 무표정하게 입국을 했더라고요. 그때 저는 오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그들의 숙소를 청소하는 청소부일 뿐이지만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청소가 끝나면 선수촌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이동하고 집에서도 편히 쉴 수 있지만 그들에겐 이런 자유가 허락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며칠 뒤 진짜 숙소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북한 선수단 숙소에 도착했고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를 마주했습니다.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고 그 뒤로 보이는 철제문은 마치 요새의 대문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즉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제 몸 구석구석을 탐지기로 훑고 제가 가져온 청소 도구들은 하나하나 분해되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마치 범죄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서 더 경비가 삼엄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검색을 통과하고 나서야 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감시 카메라가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에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고 곧이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공용 공간 벽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창문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바깥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하며 환기를 하기 위해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저지당했어요. 급히 달려온 감시원이 제게 두어 번 고개를 젓더니 다시 문을 닫았죠. 그 전엔 환기를 위해 열 수 있었던 창문도 선수들이 도착하고 나선 굳게 닫히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번 제지당하고 난 뒤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장의 구석구석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제 모든 움직임을 쫓는 것 같았거든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복도를 청소하던 중 저는 우연히 한 선수의 방문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잠깐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한 젊은 선수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선수는 침대에 앉아 작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 선수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엄격한 교육과 규칙들이 제 발목을 붙잡았죠. 결국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청소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하게 저는 선수들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저를 느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저는 그냥 청소만 하러 온 사람일 뿐이라고 되뇌었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제게 할당된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문득 제가 얼마나 고립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제 휴대폰은 입구에서 압수되었고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에서 저는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었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도 이렇게 갑갑함을 느끼는데 선수들은 얼마나 더할까 싶더라고요. 오후 청소를 하는데도 내내 눈물을 흘리던 선수와 제가 느꼈던 갑갑한 마음을 떠올리며 심란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올 때도 저는 또다시 철저한 검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제 몸과 옷을 꼼꼼히 뒤졌고 심지어 제 청소도구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가 마치 무언가를 훔쳐나오려는 도둑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선수촌을 나오자마자 가슴이 후련했어요. 다음 날도 역시나 보안 검색을 마치고 선수촌으로 들어갔고 그날은 체육관을 청소해야 했어요. 저는 벽에 걸린 훈련 시간표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수들의 일과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빽빽하게 짜여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훈련 시간 외에도 선수들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없어 보였어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정치 학습이나 단체 활동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 시간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조차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선수들을 짜내서 얻는 메달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으면서도 그저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체육관 한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리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른쪽 발목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어쩔 줄 모르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선수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발만 동동 구르다가 가까이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찰나 코치와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체육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리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를 들것에 실어 체육관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잠깐 보이는 리나의 얼굴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리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녀의 방은 항상 비어 있었고 다른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이 진행되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리나의 치료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수 숙소 한쪽에 마련된 작은 의무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죠. 리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그녀의 발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매우 심각해 보였고 리나의 얼굴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코치로 보이는 사람이 의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의사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리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코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은 리나의 표정이 순간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분명 리나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고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치의 표정과 리나의 반응을 보아하니 그녀는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연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후로도 리나의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그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는 듯 했어요. 가끔 밤늦게 청소를 할 때면 의무실에서 흘러나오는 리나의 훌쩍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까웠어요. 저는 늘 그녀의 회복을 몰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무실 청소를 하던 중 리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이제 계약 기간도 절반 정도 지났고 그 사람들의 패턴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파리의 유명한 과자와 진통제를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만약 보안검사로 들킨다면 점심시간 도시락이 너무 부실하고 청소하느라 마디마디가 아파 챙겨왔다고 모른 척 시치밋대고 둘러댈 참이었어요. 보안 검색을 받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뭐냐고 묻는 듯 보안 요원들이 수상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건 새로 가져온 청소도구였고 그들은 그 청소도구만 압수한 채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매일 하는 보안 검색에 조금 해이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아무튼 저는 몰래 가져온 과자와 약을 청소도구함 깊숙이 숨겨두고 언제 전달할까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그러다 의무실 청소 시간에 리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재빨리 과자와 약을 그녀의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와서 눈치챌까 걱정되어 내내 의무실을 맴돌았죠. 만약 제가 줬다는 게 발각되면 저보단 리나에게 더 피해가 갈 게 뻔했으니까요. 다행히 리나가 돌아오기까지 의무실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리나가 확인하는 걸 보고 조용히 눈빛으로 응원을 보내며 의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리나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전히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가끔 저를 볼 때면 희미한 미소를 지어주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청소를 마무리하고 청소도구함을 정리하던 찰나 청소도구함 바닥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릴 뻔했는데 저는 그 쪽지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쪽지를 넣어뒀는지 거기에는 서툰 프랑스어로 고맙다는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표정 없는 선수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다른 선수들과도 조금씩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대화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눈빛과 작은 몸짓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관 청소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탁구 후보 선수로 온 김철수 선수는 실수로 탁구공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공은 저에게 굴러왔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공을 건네 주워주었고 그 순간 손이 스쳤어요. 그리곤 김철수 선수의 눈에서 잠시 경계심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찰나였지만 눈빛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뭔가 그 선수는 제가 청소를 할 때 유심히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그 후로 김철수 선수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김철수 선수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했나 하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이 일은 조금 더 있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선수들과 아주 작은 교류를 시작했고 여전히 경계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청소하러 다가가면 그들은 최대한 저와 멀리 떨어져 멀찍이 있었고 아주 작은 소리로 소근거렸지만 요즘은 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생겼는지 제가 들릴 정도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오랜만이라 그저 낯선 언어로만 들렸지만 점차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초반에 파리 외곽에 부유한 한국인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집은 한국의 고위 간부의 집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일은 모두 기밀이었고 저 역시 극도의 비밀 유지를 요구받았습니다. 제가 일했었던 기억도 잊을 정도로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버렸고 극비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도 이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 집에서의 경험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집 밖에서는 오직 프랑스어만 사용했지만 문을 닫는 순간 그 집은 마치 작은 한국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고 한국 음식을 먹었으며 한국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집의 아이들을 돌보던 한국인 가사도우미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고 저는 그 옆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디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한국어로 얘기하는 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복잡한 대화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따뜻함과 친절은 잊을 수 없었죠. 비록 저는 고용인이었지만 한국 주인집 가족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한국 명절에는 저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때로는 한복을 입어보라며 선물로 주기도 하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아팠을 때의 일이에요. 저는 그 집의 상주 가정부로 일했는데 그날은 정말 심한 감기로 일어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모님이 제게 주신 음식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직접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는데 한국에서는 몸이 약해졌을 때 미역국을 먹는다며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어주셨죠. 누가 가정부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겠어요? 아무튼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오랜만에 들리는 한국어였지만 점차 무슨 대화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선수들이 고향 생각을 하며 나누는 대화와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말들, 그리고 때로는 이곳 파리에 대한 호기심 어린 이야기들까지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절대 알아듣지 못하는 척했어요. 선수들이 불편함을 느낄 뿐더러 저는 청소부 자리에서 쫓겨날 게 뻔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북한 선수단 숙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중 갑자기 달리는 발소리와 함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니 한 남자 선수가 숙소 출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김철수였습니다. 김철수 선수의 얼굴에는 공포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즉시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숙소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놀란 표정으로 방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보았고 경호원들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며 김철수 선수를 잡으려 했습니다. 김철수 선수가 제 옆을 지나칠 때 마주친 그의 눈에서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열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그를 도와주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속으로는 제발 자유를 찾아 멀리 도망가고 절대 이곳에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눈에 보이는 장면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여러 경호원들에게 잡혀 끌려오는 김철수 선수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선수들은 모두 숙소에 감금되다시피 각자의 방에 갇혀 있었고 복도에는 절규하는 김철수 선수의 목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는 다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김철수 선수가 계속 저를 바라보던 것과 제게 말을 걸까 말까 하는 듯한 그 모습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을까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이 사건 이후 숙소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고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출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고 더 이상 선수촌에 접근할 수 없었죠. 숙소를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리나가 창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살짝 손을 들어 인사를 하는 것 같았고 제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죠. 그리고 올림픽이 마무리되고 저는 TV로 북한 선수단의 출국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카메라에 잡힌 리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과 나누었던 작은 교감들과 그곳에서 목격했던 사건들이 모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걱정되더라고요. 특히 김철수 선수의 운명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의 탈출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그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동시에 그의 용기에 대해 경외심을 느꼈죠. 부디 제 이야기가 널리 퍼져 북한 선수들은 물론 북한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파리에서 도착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북한 사연을 들을 때면 조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차라리 이런 내용을 더 널리 알리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야 오히려 더 빨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